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국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바로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을 이해하고 한글을 소중히 여기며 올바르게 쓰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이번 소단원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한글이 만들어졌을 때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이 훈민정음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바로 조선의 4대 임금이었던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세종대왕이 무려 18년간의 연구 끝에 1443년 음력 12월 30일에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자체계인 훈민정음의 체계를 완성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3년간의 실용성 검증 기간을 거칩니다. 과연 이 문자 체계가 정말로 모든 소리를 문자로 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자 체계를 설명하는 어떤 해설서가 필요하겠죠. 그 해설서를 만드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인 1446년 음력 9월 10일에 드디어 해설서와 함께 일반 백성들에게 우리의 문자 체계인 훈민정음이 있으니 이것을 배워서 널리 사용하여라 라고 드디어 1446년 음력 9월 10일에 훈민정음이 반포가 됐어요. 반포.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휴일로 지키고 있는 한글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렇죠. 10월 9일이 한글날이잖아요. 이 10월 9일 한글날은 훈민정음이 일반 백성들에게 반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46년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돌려놓으니까 10월 9일이더래요. 그래서 그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정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에도 한글날이 있는 거 알고 있으세요? 북한의 한글날은 우리의 한글날하고 좀 다릅니다. 북한의 한글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선글날이라고 부르는데 조선글날. 이 조선글날은 1월 15일이래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한글날을 훈민정음 반포날을 기준으로 기념을 하고 있고 반면에 북한은 훈민정음 창제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글날을 기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과 우리나라의 한글날이 좀 서로 날짜가 다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생각과 발견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한글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해와 탐구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5쪽 생각과 발견 부분을 볼게요. 다음 다운이와 친구들의 대화를 보고 한글에 관해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다운이와 친구들은 현장 체험 학습날 국립한글박물관에 갔다. 한글 전시관을 돌아본 뒤 한글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국립한글박물관은 어디에 있냐면 경의중앙선을 타고 서울 방면 쪽으로 가다 보면 이촌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리면은 국립중앙박물관 굉장히 큰 박물관이 하나 있고 그 옆에 국립한글박물관이 있는데요. 선생님도 그 국립한글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어요. 2019년에 갔었는데 왜 갔냐면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말모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그 말모이라는 영화는 1940년 일제강점기 때 국어사전을 만들고자 했던 조선어학회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일제강점기 때는 거의 한글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글 사용도 금지되어 있었고 또 이렇게 모든 수업이 다 일본어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한글식 이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개명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이 문자에 대해 우리의 고유한 문자인 한글의 어떤 한글 속에 담겨 있는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조선어 말살 정책이라는 걸 했던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조선어 학회에서는 그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글을 연구하고 또 국어사전까지 만들려고 했던 그런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단체가 조선어 학회였는데 이 조선어 학회와 관련된 스토리를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로 만든 게 말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모이라는 영화가 개봉하는 시점에 맞춰서 국립한글박물관에서도 특별전시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구경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국립한글박물관 1층 전시관에 입장을 하면 대형 스크린에 훈민정음 서문,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 놓은 그 훈민정음 서문이 대형 스크린 화면에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앞에 지금 다운이하고 친구들이 서 있는 거죠. 자, 다운이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글자를 쓰고 있을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아마도 여전히 한자를 빌려 쓰거나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려 쓰지 않았을까? 라고 말을 하죠. 우리말과 맞지 않은 글자를 쓰면 많이 불편할 거야 라고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생각과 발견 첫 번째 문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문자 생활은 어떠할지 생각해보자. 아까 다운이의 질문과 똑같은 문제인 거네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의 문자체계인 한글이 없는 세상 상상해보세요. 일단 저는 상상 자체가 하기 싫은데요. 당연히 한글이 없었다면 국어 교과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면 저는 실직자예요. 어우, 너무 싫어요. 자, 일단은 어떤 점에서 좀 불편했을까요? 당연히 불편함이 많았겠죠. 우리 말과 맞지 않은 문자를 어디 다른 문자를 빌려다가 써야 해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뜻, 분명한 의사 전달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쵸? 우리만의 고유한 문자 체계가 없었다면. 자, 게다가 그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까지는 어떤 문자를 계속 빌려다가 썼었습니까? 그렇죠. 한자. 중국의 한자를 빌려다가 썼잖아요. 그럼 만약에 한글이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계속해서 한자를 빌려다가 썼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와서 한문 과목이 있었잖아요. 한자 배워봤었죠? 한자 배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획도 많고 또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개야. 그래서 그 해석하는 게 매번 조금 다르잖아요. 뜻을 해석하기가 어렵기도 어렵고.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계속 타자로 타이핑도 해야 되고 하는 시기에 만약 한글이라는 문자가 없었으면은 중국어로 이렇게 타이핑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고 하는 거 굉장히 좀 까다로운 거 아시죠? 발음을 먼저 치고 그 발음이 또 비슷한 발음들인데 글자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하나를 골라야 돼.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 복잡한 과정을 안 거치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 핸드폰, 스마트폰 타이핑도 빠르고 타자 타이핑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을 거야. 자, 그 한글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을 한 내용을 1번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말과 맞지 않은 문자를 써야 해서 분명한 뜻을 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혹은 한자를 계속 써야 했다면 그 한자라는 글자를 배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그 발음이나 말은 할 수 있는데 글자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문맹률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굉장히 문맹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한글이 워낙 배우기 쉽고 또 이렇게 좀 우리가 맞춤법 살짝 틀린다고 해도 우리는 그 앞뒤 문맥의 흐름으로 또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은 좀 배우기가 쉬워서 문맹률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계속 써야 했다면 글자를 배우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쓸 때도 지금보다는 더 번거로운 과정들,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야 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겠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135쪽 1번에다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생각과 발견 문제 2번. 한글에 관해 알고 있는 점이나 궁금한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의 문제 1번 문제를 통해서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문자를 쓰고 있을지, 그리고 다른 문자를 빌려다가 사용할 때 겪는 불편함이 무엇일지 등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서 한글이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약간은 느꼈다면 지금 이번 문제를 통해서는 한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번 소단원의 목표,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게 쓰는 태도를 기르는데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한글에 관한 관심도도 높이고 또 한글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적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글은 정말 그 세계 언어학자들이 정말 이토록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는 본 적이 없다. 굉장히 극찬을 받는 문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도 배워봐서 알겠지만 배우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굉장히 그 활용도라고 해야 될까? 그 거의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소리를 거의 원음에 비슷하게 문자로 표기할 수 있는 이 문자 체계는 한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성어, 의태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거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그 원음에 가깝게 문자로 표기할 수 있는 게 한글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문자하고 비교했을 때 한글의 우수성, 한글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또 살펴볼 거고요. 또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고 언어학자들이 극찬을 보내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 2번에다가 그 궁금한 점 몇 가지 적어보자 라고 했을 때 다른 문자하고 비교했을 때 한글의 장점은 무엇일지, 한글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러할까,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칭찬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지, 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궁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궁금증의 답들을 해 나가면서 우리 한글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과 또 한글을 올바로 쓰겠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을 다져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과서 136쪽 이해와 탐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이 왕이 된 지 25년이 되던 해 한글을 창제하였어요 라고 되어 있죠. 이때가 바로 1443년 음력 12월 30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글이 없었던 시기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을까요? 한글이 창제되기 전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까닭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교과서 136쪽, 137쪽을 보면은 지금 사파가 4개가 실려 있는데 이 사파들은 한글이 창제되기 전 우리 조상들이 문자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그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기고 한글 창제를 결심하는 세종대왕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한글 창제 이전에 우리 조상들의 삶의 그 어려움을 파악한 다음에 그 세종대왕의 말주머니를 읽어보면서 세종대왕의 관점에서 왜 한글을 만들었는지 창제의 목적을 파악하면 됩니다. 특히 또 이 세종대왕의 말을 이렇게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은 한글에 담긴 정신 세 가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글에 담긴 정신 세 가지를 통해서 한글에 관한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산에 벌목금지라는 팻말이 있어요. 자, 벌목금지면은 뭐를 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나무를 베면 안 되는 거 몰라요?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무를 베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문제는 벌목금지라는 팻말이 뭘로 적혀 있어요? 한자로 적혀 있죠. 근데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 벌목금지라는 팻말이 있음에도 패스. 그냥 들어가서 나무를 한 짐 해와가지고 포졸들한테 걸려서 좀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자, 136쪽 밑에 사파를 보면 이것을 보면 농사의 비법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책을 하나 들었는데 이 책의 제목 역시 뭘로 적혀 있습니까? 네, 한자로 적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내용은 뭘로 적혀 있겠어요? 또 한자로 적혀 있네? 근데 한자를 일반 백성들은 몰라. 글을 읽을 수가 있어야 비법을 알겠죠. 굉장히 답답한 상황들이 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137쪽의 밑에 사파를 보면은 시집간 우리 딸은 잘 지내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안부를 묻고 싶어. 뭔가 이렇게 글로 자신의 뜻을 표현을 해서 안부를 묻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뭐가 없다? 문자를 몰라. 잘 지내냐고 편지라도 쓰고 싶은데 글을 알아야 편지를 쓰죠. 굉장히 또 안타까운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세종대왕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말에 세종대왕이 결심을 합니다.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쓰고 있으니 백성들이 글자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많구나. 내가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자, 그래서 이런 백성을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따뜻한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한글에 담겨있는 첫 번째 정신이 뭐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글을 만든 목적 중에 애민정신에 기반을 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가지 정신이 더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정신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그 훈민정음 서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가 될 때 세종 임금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그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글을 이렇게 한글 훈민정음으로 적어서 표기를 해서 백성들에게 반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1446년 초창기 훈민정음의 표기법을 따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 이런 글자가 다 있어? 요즘은 안 쓰고 있는 글자들도 있네? 라고 하면서 좀 생소한 느낌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는 드릴게요. 나란말씀이 뒹기게 달아 문자로 서르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비 니겨 날로 숨에 뼈난키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 자, 아무래도 이제 표기법이 좀 달라져서 여러분들이 생소하겠지만 이 뜻을
이제 오늘날로 해석을 해드리면요. 나란말쌈. 이 나란말쌈은 우리나라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에 달아. 중국이라는 거는 중국이에요. 중국과 달라. 문자와 말이, 그러니까 문자와 소리, 문자와 음성이 서로 맞지 않다. 사마띠라는 게 서로 맞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맞지 않으니 이런 이유로, 전차가 이유예요.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 어리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어리다라는 거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지만 이 당시 어리다라는 뜻은 어리석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라는 거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 자신의 뿌들이라 비읍디귿 해가지고 뜨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신의 뜻을 그 글자에 실어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내가 그래서 이것을 불쌍하게 여겨. 어여삐 여긴다라는 거는 요즘은 어여쁘다 하면은 예쁘다라는 뜻인데 어여삐 여긴다라는 거는 이 당시에는 불쌍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이렇게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임금인 내가 이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아서 새로 28글자를 맹가노니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이것을 쉽게 익혀서 수비라는 게 쉽게라는 말입니다. 쉽게 익히고 배워서 편안하게 사용하게끔 만든 것이 바로 훈민정음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훈민정음의 서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나란말쌈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세종대왕은 무조건 중국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문자와 중국의 문자는 서로 달라요. 그럼 다르면은 다른 대로 독자적인 그리고 자주적인 독창적인 우리만의 문자 체계가 있어야 우리의 그런 뜻을 제대로 실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중국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만의 고유한 문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자주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실어서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훈민정을 만들었다. 즉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애민정신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이 글자 체계를 쉽게 배워서 편안하게 쓸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문자라는 거죠. 어렵게 만들면은 백성들이 배우기 어려우니 힘드니까 쉽게 배울 수 있게끔 만들었다. 즉 실용정신도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민정음에 들어있는 한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정신 3가지 여러분들 교과서 136쪽 4파에 공간이 남아 있어요. 공간에다가 훈민정음을 만든 3가지 정신을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그리고 쉽게 배울 수 있게끔 백성들이 어렵지 않고 쉽게 이 문자 체계를 배울 수 있게끔 만들었다. 실용정신. 그 다음에 중국과 우리의 문자, 그리고 문자와 말, 음성의 차이를 반영을 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만든 것이다. 즉 자주정신. 이렇게 3가지의 정신이 한글을 만드는데 기본 베이스가 된 거예요. 기본 바탕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 한글에 담겨있는 이 3가지 정신이 이 당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신이 담겨있는 문자 체계 그리고 세종대왕의 어떤 그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한글이 이렇게나 정말 값어치가 있는 문자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킹 세종의 마음, 진심, 그리고 중국과는 다른 우리만의 어떤 특징, 우리말만의 특징이 담겨져 있는 독자적인 문자 체계, 이런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자주정신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이 한글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창제 목적을,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을 살펴봤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창제 원리, 이 문자 체계가 어떻게 창제되었는지 그 원리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